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투자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골치 아파하고 또 무서워하시는 주제죠. 바로 임차인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무조건 피해야 할 함정인지 아니면 잘만 분석하면 오히려 숨은 보물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샅샅이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매 물건을 막 찾고 있는데, 와, 정말 괜찮은 건물이 나온 거예요. 위치도 좋고 생긴 것도 멀쩡한데, 가격이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싸요. 이거다 싶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그런데 건물에 떡하니 붙어 있는 현수막 하나, 유치권 행사 중. 이 서늘한 문구 하나가 그 모든 설렘에 찬물에 확 끼얹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뒤로 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요. 과연 이 유치권은 내 소중한 투자금을 한 입에 삼켜버릴 무시무시한 함정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겁먹고 도망갈 때 나 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의 문, 숨겨진 보물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설픈 임차인 유치권을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장의 무기죠.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 결정적인 단서는 무슨 두꺼운 법률 서적이나 복잡한 서류 뭉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임대차 계약서 안에 떡하니 숨어 있습니다. 너무 기본이라 오히려 다들 놓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원상회복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나갈 때 들어올 때처럼 원래대로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세요. 라는 거의 모든 상가 계약서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구입니다. 근데 바로 이 평범한 한 줄이 유치권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핵심 키가 됩니다. 이게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아예 못을 박아놓은 판례입니다. 계약서에 이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나중에 내가 이 건물에 돈 들였으니 내놔라 하고 주장할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받을 돈, 즉 채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임차인이 내가 여기에 소방시설 설치하느라 5천만 원이나 썼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딱 박혀있다? 그러면 법원에선 아니요, 그건 미리 포기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임차인 주장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좋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원상회복 조항이 가장 강력한 1차 필터링이라는 건 이제 아셨죠? 근데 만약 상황이 좀 애매하다면요. 그럼 이제 분석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서류 너머에 있는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투자자로서 반드시 던져야 할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임차인 양반, 당신이 썼다는 그 돈, 그래서 대체 뭘 위해 쓴 겁니까? 이거요. 그게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인 돈인가요? 아니면 순전히 당신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쓴 돈인가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유치권의 근거로 인정해주는 돈은 유익비, 즉 건물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비용뿐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기둥을 보강했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특정 식당을 하려고 주방시설을 들이거나 학원을 하려고 칸막이 공사를 한 건요? 그건 그 임차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지 건물 자체의 가치를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서 진짜 실용적인 꿀팁 하나 드릴게요. 경매 서류철에 보면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꼭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 감정평가사가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시설을 보고 이건 건물값에 별 영향이 없네요 하고 건물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건 거의 게임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도 똑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위험을 걸러낼 수 있는지 좀 방어적인 측면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지식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치권이라는 세 글자만 봐도 일단 겁부터 먹고 도망가요. 경쟁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철되면서 경매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유치권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진 이 낙찰가와 우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알고 있는 이 건물의 진짜 가치,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격차,
이 갭이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황금 같은 수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작전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이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립될지 안 될지 철저하게 분석한다. 둘째, 혹시 모르니까 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소요 시간 같은 잠재적 비용까지 전부 계산에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비용을 다 빼고도 나한테 충분히 수익이 남겠다 싶을 만큼 아주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써내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핵심 내용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점검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질문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가? 둘째, 그 돈이 건물 가치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임차인 사업을 위한 돈인가? 이 2가지가 오늘 우리가 파헤친 핵심 중의 핵심이죠. 여기에 추가로 돈 썼다는 증빙은 확실한지,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밖에다 잘 표시를 해뒀는지, 이 5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틀은요,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유치권이라는 걸림돌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 가능한 고수익 투자 기회로 바꿔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남들이 모두 위험한 함정이라고 피해갈 때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지도를 선해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보물을 찾으러 떠날 준비 다 되셨나요?